들었는데. 왜냐면 우리 옛날에 배웠을 때 성형외과 나왔었잖아. 아, 그 다른 게 분명히. 그래서 김철우가 나보고 이 교수님 치대 졸업하고 성형외과 다시 간 거야. 내가 학교를 12년 다닌 거야. 진짜 미치네. 그래서 와, 얘 미친놈이다 이러면서. 성모가 그러는데 딴 분이 옛날에 기분 이 교수님한테 연락했는데 저 치과입니다. 수업 축제한데. 아 맞아. 너 남친. 알았어. 유성희 씨랑 내가 신고하려고. 주연이한테 신고했어요. 종무대에. 주연아 신고했다 나는. 아 형이 신고하라 했었나? 나는 그런 복잡한 것을 끼고 싶지 않아. 아 이거 파란색이 아니라 계란이야. 그릇 때문에 반사되는 계란이 얘가 명란젓 나름 맛있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 근데 둘이 사람 많아요? 가깝긴 해. 미안. 내 가방이 나 몰라. 오늘 지금 무조건 튀겼네. 너 그거 주먹 잡고. 아직 꼴도 안 받았어. 나도 안 받았어.
어제 우리 그때도 나이 동건이 형과 한 살 어리고요. 잘생기는 사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치과 김경아입니다. 지금 2시가 됐기 때문에 수업을 시작하고요. 선생님들께서 지금 치과의 김훈 교수님 수업으로 알고 있으셨을 텐데 수업이 4시간이고 그 치아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개략적인 개요와 치아 외상 파트가 한 분야가 있고 여러분들이 미리 받았던 그 전체 아간면 외상 쪽의 파트가 또 4시부터 수업이 있어서 제가 전반 부분 치아 외상과 치아 개략적인 치아의 뭐 형태나 이런 것들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여러분들 물론 이제 병원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교수님들도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작년 8월까지 을지병원에서 10년간 교수로 있다가 9월 달에 이쪽으로 넘어와서요. 지금 현재 치과의 부교수로 있고 오늘 또 이제 오랜만에 코로나 끝나서 이렇게 대면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 여러분들을 직접 보게 돼서 너무 반갑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치과의 어떤 개요 부분, 개략적인 여러분들이 알아서 도움이 될 만한 치과의 어떤 상식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할 텐데 여러분들의 어떤 전문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직접 치과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은 할 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의사로서 진료를 할 때 치과에 어떤 협의 진료를 하게 되었을 때 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혹시 가족이나 친구들 중에 치과 쪽에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치과는 이렇게 임상적으로 8개의 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죠. 여러분들 의과에서도 여러 과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치과도 이제 8개의 과로 나뉘어져 있고 기초학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분야가 있겠지만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언뜻 봤을 때 혹시 딱 봐서 알겠다 하는 과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부정과, 그죠? 소아치과, 어린이들 치과 치료를 하는 과일 거고요. 하지만 이제 다른 과들은 조금 생소해 보일 것 같아서 일단은 설명을 해보면 구강 아간면 외과입니다. 그 타이틀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구강 그리고 앞볼 그리고 앞면에 대한 수술을 하는 과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뭐 머리, 얼굴, 목 부위의 외상의 치료, 그다음에 구순 부계열의 치료, 그다음에 두개골 기형 부정의 수술, 그리고 암종을 포함한 종양 제거 수술, 그리고 결손 부위의 재건 수술. 그래서 이렇게 뭐 제너럴로 하든 구강 내 소수술을 하든 전체적으로 아간면 부위에 대한 수술을 하게 되었을 때 치료를 하게 되는 거가 구강 아간면 외과이고요. 여러분들이 보통 병원에 있을 때 가장 이렇게 자주 접할 수 있는 치과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치과 보철과예요. 치과 보철이라고 하는 용어는 뭔가가 상실되었을 때 인공물로 대체를 하는 것을 보철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뭐 오족이나 우수도 그 보철의 한 일부가 포함이 되겠죠. 근데 저희 치과 보철과에서 하는 일은 이렇게 그림에서처럼 치아의 상당 부분이 결손이 되었을 때 이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공물을 넣는 것, 또는 이제 치아가 완전히 상실되었을 때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인공물로 기능과 심리를 회복시키는 치료를 하는 분야를 말하고요. 이거보다 더 광범위하게 치아가 다수 상실되었을 때는 보통 여러분이 틀니라고 알고 있는 이런 틀니를 제작해서 치아의 기능을 회복해주는 과가 이 보철과입니다. 또 이렇게 전체 틀니가 들어가기도 하겠죠. 치아가 완전히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틀니의 형태들도 나중에 이제 임상에서 환자분들한테 많이 듣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강 내 뭐 구내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자분들은 생각보다 이 틀니를 장착한 환자들이 내과에 내원해서 약을 타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를 많이 접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치과 보존과입니다. 그 타이틀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보존을 하는 거죠. 자연 치아를 최대한 보존을 해서 치료하는 모든 그 치료를 담당하는 영역인데요. 그래서 치과 치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충치 치료를 한다거나 신경 치료를 한다거나 하는 것 등 여러분들이 한 번쯤 겪어보셨을 그런 치료들이죠. 그래서 자연 치아를 최대한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뭐 충치가 생긴 경우나 아니면 이를 그 충치가 생긴 원인을 환자마다 규명해주고 예방을 하는 경우, 시리거나 아픈 경우, 염증이 생긴 경우, 외상을 당했던 경우, 치아색이 변한 경우나 형태 이상 있는 경우 등 이제 이런 보존과에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우선 치료를 해서 치아를 보존하는 것에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 치아가 왜 아픈지, 어디가 문제인지를 진단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보존과는 어떤 치료에 어떤 포커스를 두기도 하지만 진단에 포커스를 두고 치아를 치료하는 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치주과는 구강 내에는 치아뿐만 아니라 치아를 지지하고 있는,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릴 거지만 주변 조직이 있어요. 잇몸뼈도 있고 잇몸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생기는 질환을 치료하는 분야가 치주과이고요.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치료는 뭐 스케일링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스케일링 받을 때 뭐 양치하는 방법을 배웠겠죠. 이런 것들을 치료해주는 과가 치주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구강내과가 있어요. 구강내과는 아강면 분야에 발생하는 여러 질병을 내과적으로 치료하는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 턱관절 질환이랄지, 3차 신경통과 같은 뭐 안면 통증이랄지, 점막 질환이랄지, 혀질환 뭐 이런 것들을 내과적으로 치료를 하는데요. 아니면 또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전신적인 질병과 관련된 구강 뭐 질환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케어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나라에서 이제 금연 치료를 서포트를 해주죠. 금연 치료하고 관련돼서 치료를 하는 과가 구강내과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병원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이제 세 분의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이따가 강의해 주실 구강아간면외과의 김훈 교수님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 분은 치주과, 아까 그 치아 주변의 조직을 치료하시는 치주과 선생님 계시고,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대부분의 모든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보존과 전문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병원에 있어서 이렇게 각 과가 3분 계신다 하더라도 구강내과나 보철 치료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병원에 오셔서 뭔가 이제 협의 진료를 치과에 내야 되는데 우리 병원에는 구강내과 교수님이 없네? 해서 못 낸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교수님들이 어떤 과를 전공하셨는지는 알고 계시되
그냥 뭐 의학내과도 볼 수 있고 부천과도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치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치아는 크게 영구치와 유치가 있죠. 영구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른 치아예요. 그리고 유치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지금 기억나지 않지만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유치이죠. 그리고 이 치아를 파악할 때 이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상악과 하악으로 나누는 거, 그리고 이 가운데 정중선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는 거. 이렇게 나눠서 정중선을 기준으로 치아는 대칭적으로 위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치가 이렇게 위치가 대칭적이라기보다는 그 명칭이 대칭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분학으로 나눠서 치아를 파악하는 것이 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구치아 같은 경우에는 한 사분학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죠. 그래서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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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그래서 총 32개의 치아가 있고요. 이 중에서 제일 끝에 있는 요 치아는 제3대구치라고 해서 사랑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랑니가 난 분이 있고 안 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만약에 사랑니를 모두 제외한다고 하면은 28개의 치아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영구치는 28개에서 32개의 치아입니다. 유치의 경우는 이 4분의 1하기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그래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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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그래서 모두 총 20개의 치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유치부터 자세히 살펴볼게요. 유치는 치아를 이제 명칭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지금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앞에 4개의 치아를 우리는 전치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송곳니라고 알고 있는, 여기 레이저 포인터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녹화가 예전에 된 거여가지고, 그 견치라고 알려져 있는, 송곳니라고 알려져 있는 견치는 위에 2개, 아래 2개가 있고요. 이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어금니는 구치라고 해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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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가 있네요. 그런데 이제 유치 같은 경우에는 이 이름 앞에 유자를 붙여줍니다. 유전치, 유견치, 유구치.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칭적으로 볼게요. 가운데부터. 가운데 있는 2개의 치아 이름은 중절치입니다. 그래서 유중절치. 그 옆에 있는 치아는 측절치. 옆에 있다고 해서 측절치예요. 가운데 있다고 해서 중절치고. 그래서 유측절치. 그리고 송곳니는 견치, 유견치. 그리고 이제 구치도 유구치인데 첫 번째 있기 때문에 제1유구치. 그리고 그 뒤에 있기 때문에 제2유구치. 대칭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름을 알면은 그 반대로 나누어서도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외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이름은 한자를 기준으로 한자의 오른쪽에 있는지 한자의 왼쪽에 있는지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치아의 경우를 예를 들어 살펴볼까요? 상악에 있기 때문에 상악,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우측, 유측절치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요 치아 한번 볼까요? 상악에 있죠? 그리고 왼쪽에 있습니다. 상악 좌측 첫 번째 대구치이기 때문에 제1유구치라고 명명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자 이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위치는 상악인지 하악인지 그리고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이것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는 가장 먼저 맹출하는 치아는 이후에는 그 맹출 순서가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건 없어요. 그래도 크게 봤을 때 하악의 유중절치 2개가 가장 빨리 맹출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간혹 이렇게 갓 태어난 신생아에게서 보이는 치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네오네이탈 투스라고 하죠. 자, 이 치아가 물론 이제 갓 태어난 그 신생아한테서 보이기도 하지만 보통 4주 이내에 맹출되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명칭을 하는데요. 이 치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아이들은 자기의 그 모빌리티를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막 맹출한 치아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외상을 당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 모유 수유를 하는 도중에 엄마의 유두에 상처를 낸다거나 아니면 이게 지금 딱 고정이 되어 있는 치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아이가 이렇게 잘못 움직여서 치아가 빠지게 됐을 때 이걸 흡입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기도 폐쇄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발견 즉시 뽑아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신생아실에서 치아가 있어요라고 의뢰를 하면은 저희는 가서 이제 뽑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뽑게 되면은 이후에 치아는 어떻게 되나요? 없이 살아야 될까요? 그죠? 네, 없이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이게 만약에 정말 유전치인 경우에는 이 아이는 그냥 유전치, 이 치아가 없이 살아야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치가 매출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또 간혹 이 치아들이 과잉치인 경우도 있어요. 과잉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추가로 있는 치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후에 날 치아는 그 속에 있고 이거는 또 이거대로 다시 이제 추가로 하나가 더 있어서 하나나 뭐 2개가 더 있어서 맹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진단하는 데는 방사선 사진을 찍어야 하지만 이 신생아일 때는 방사선 사진을 찍을 때 아이의 협조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일단은 뽑고 나중에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혹시라도 나중에 뭐 산모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었을 때 아마 이것은 이 네오네이탈 투스이니 치과에 가면 뽑으라고 할 것 같다. 미리 고지를 해주시면은 산모도 받아들이기 편하겠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과 비슷한 케이스예요. 앱스타인 펄이라고 해서 굉장히 흔하게 발생하는 구강 내 낭종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특별한 그 질환은 아니고 이제 치아가 융합을 할 때 사골이 융합이 될 때 케라티나이티드 티슈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된 것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발육성 낭종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자연 소실이 되는 건데 이제 보통 엄마들은 굉장히 이제 아이의 몸에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게 뭐 치아인지 아니면 어떤 큰 질환인지 걱정하셔서 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보통 이제 이것도 신생아실에서 많이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랬을 때 이것도 뭐 치과에서 정확하게 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뭐 발육성 낭종이니 자연적으로 없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산모도 안정이 될 것이고 좀 도움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영구치 한번 볼게요. 영구치도 유치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위아래 앞니 파란색 4개를 전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송곳니를 견치. 아까 이제 유견치, 유전치였는데 유를 빼면 되겠죠. 전치, 전치, 견치, 송곳니 견치.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것은 어금니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어금니가 작고 크고를 크고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이제 크게 카테고리가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앞에 2개를 견치 뒤에 바로 나오는 것을 작다고 해서 소구치,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3개 치아를 크기 때문에 대구치.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소구치이기 때문에 제일 소구치, 두 번째 나오는 치아이기 때문에 소구치이기 때문에 제2소구치, 제일 대구치, 제2 대구치, 제3 대구치.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보면은 가운데 있는 치아 중절치, 그 옆에 측절치, 견치, 제일 소구치, 제2소구치, 제일 대구치, 제2 대구치, 제3 대구치. 자, 요렇게 명칭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위치는 환자를 기준으로 환자의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그것을 먼저 이제 파악을 하고요. 그래서 우측인지 좌측인지 그리고 상악인지 하악인지를 붙여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 치 한번 볼까요? 환자의 오른쪽에 있겠죠. 그래서 환자의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우측, 하악에 있기 때문에 하악, 그리고 어금니 중에 제일 첫 번째 있죠. 그래서 제1대구치, 우측, 하악, 제1대구치 또는 하악, 우측, 제1대구치 이렇게 명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혹시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유치에서 영구치로 이제 바뀔 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이를 빼고 새로 이제 영구치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분명히 치아 개수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치아가 밀고 나와서 빠진다는데 어떤 치아가 밀고 나와서 어떤 치아가 빠지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수 있겠어요. 그걸 아시려고 하면 계승치라고 하는 단어를 아셔야 됩니다. 계승치, 뭔가를 이어서 올라온다, 받는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계승치는 유치의 치근을 흡수하고 올라오는 영구치를 말해요. 자, 이 사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 4분의 1학을 볼게요. 유중절치, 유측절치, 견치, 유견치, 유견치, 제1유구치, 제2유구치가 있고요. 그 밑에 중절치, 측절치, 견치, 제1소구치, 제2소구치가
위치를 따라서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계승치는 영구치에서 계승치는 소구치까지이고요. 위아래 다 소구치까지이고 그 뒤에 그 세 개 있는 대구치 세 개들은 그냥 계승치가 아니라 스스로 올라오는 치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갈이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를 갈고 올라오는 치아는 소구치까지, 그리고 대구치는 그냥 맹출하는 치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영구치 중에 가장 먼저 맹출하는 치아는 무엇일까요? 자,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유치가 있는데 제1대구치가 있죠. 그래서 그 계승치가 아닌 제1대구치가 가장 먼저 올라오는 영구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게 6세 때 누구나 올라오고 6, 7세, 그러니까 만 6세 때 올라오기 때문에 이 치아 이름이 6세 구치라고 해서 명칭이 돼 있죠. 이제 통칭에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6세 구치라고 얘기하고 이거 가장 먼저 맹출하는 치아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썩기도 해요. 오래 쓰니까요. 자, 이렇게 방금 얘기했듯이 말씀드렸듯이 치아의 이름을 부를 때 뭐 오른쪽 상하 뭐 제1소구치, 왼쪽 하 제1 대구치 뭐 이렇게 부르면 자, 제가 이제 술자고 어시스트가 있어요. 자, 오늘 치료 어느 치아 치료하죠? 네, 교수님 상하 우측 제2 소구치입니다. 그러면 저 이제 생각을 하겠죠? 상하 위에 오른쪽 이쪽이구나.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미스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죠? 보다 좀 직관적인 치아의 어떤 위치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명칭도 사용하지만 그거보다 더 치식이라는 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더 직관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좀 자세히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치식을 부여하는 방법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뭐 FDA 방법, 팔머 방법, 유니버설 방법이라고 해요. 자, FDI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FDA 2digit 시스템이라고 해서 2digit 두 자릿수로 이제 치아를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자, 아까 비슷한 그림인데 이거를 제가 이제 4분의 1학으로 나눠서 보는 게 편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위에부터 자, 지금부터 치식은 그 철저히 이제 술자의 관점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환자를 봤을 때, 여러분이 상대를 봤을 때 나를 기준으로 왼쪽 위에가 처음 시작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환자로 봤을 때는 오른쪽 위에, 내가 봤을 때는 왼쪽 위에가 가장 처음으로 시작되는 10번대, 그리고 반대쪽 상하기 20번대, 시계 방향으로 30번대, 40번대, 그리고 나머지 이제 1의 자릿수는 중절치부터 시작해서 제3대구치까지 1번에서 8번으로 명칭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제1대구치의 번호를 한번 붙여볼까요? 자, 제가 봤을 때, 술자가 봤을 때 왼쪽 위에 있기 때문에 10번대이겠죠? 그리고 앞에서 셌을 때 1, 2, 3, 4, 5, 6, 6번째 있네요. 그래서 이 치아의 번호는 16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이쪽 부위에 치아 요거 한번 가볼게요. 자, 30번대 부위네요. 그럼 이제 30으로 시작하겠죠. 자, 몇 번째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제2 소구치의 번호는 35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자릿수로 간단하게 그 위치와, 그러니까 10번, 20번, 30번, 40번 위치와 그 치아의 이름을 표기하는 방법이 이 FDA 2digit 시스템이고요. 자, 영구치가 이렇다고 하면 유치도 간단해야겠죠? 그래서 10번, 20번, 30번, 40번 유치에서 50번, 60번, 70번, 80번 그리고 유치도 1번부터 5번까지 55번, 63번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시하다 보면은 공통점이 생겨요. 중절치는 1번입니다. 그리고 견치는 3번이 되겠죠. 제1대구치는 6번이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니는 무조건 8번이 됩니다. 그래서 38번을 뽑을 것인지, 18번을 뽑을 것인지, 28번을 뽑을 것인지, 48번을 뽑을 것인지 이렇게 저희는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방법이에요. 팔머 방법입니다. 요것은 이것도 이제 술자를 기준으로 좌우를 나누죠. 그리고 십자 모양을 자, 왼쪽 위는 이렇게
이쪽 그림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각자 모양대로 나누어서 중절지부터 제3대고지까지 1번에서 8번까지 번호를 먹여주는 방법이에요. 어때 좀 더 직관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자, 왼쪽, 우리가 봤을 때 왼쪽 위에 증절치는 이렇게 1번으로. 그죠?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이고, 유치의 경우에는 똑같이 표현하지만, 번호를 쓸 수 없으니 A부터 E까지, 알파벳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팔모 방법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치식을 표기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단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 팔모 방법이 조금 사용의 빈도수가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천태가 전자화되기 시작하면서 이 십자 모양을 표시할 수 있는 그 키보드상에 어떤 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샵해서 그 2디지 시스템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이동이 된 것 같고, 이게 조금 더 직관적이긴 하지만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가, 이 글자를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조금 사용되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여전히 어떤 큰 집과 그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곳들은 이런 그 프로그램을 가진 이런 시스템을 가진 치식을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진 곳들도 있습니다. 훨씬 직관적이다. 자, 이건 유니버셜 시스템은 이제 미국에서만 사용하고요. 저도 이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구치죠. 영구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냥 1번에서 16번까지, 다시 시계 방향으로 내려와서 17번부터 32번까지 번호를 붙인 거예요. 자, 이거의 그냥 단점은 아까 그냥 이름을 명칭하는 게 더 쉽겠다 싶을 정도로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치아 번호를 보고 이게 어느 위치의 치아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거의 이제 이거는 사장이 되는 분위기고, 유치의 경우에는 뭐 A부터 J까지, K부터 T까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명명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 뭐 옛날 논문을 보면 간혹 나오기도 하는데, 요즘은 뭐 논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서 보면, 여기 1번은 방금 말씀드린 유니버셜 시스템, 2번이 아까 2디지 시스템. 그래서 2디지 시스템의 장점이 뭐 10번 때면 크게 뭐 왼쪽 상악인지, 뭐 오른쪽 상악인지, 20번 때면 뭐 오른쪽 상악인지, 이런 것들의 큰 위치를 처음 그 10번대 숫자로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숫자로는 치아의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1번은 중절치, 3번은 견치.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직관적이고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편했던 게 팔모 시스템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아마 여러분들은 좀 보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강의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쭉 예전부터 교수님들께서 이 치식에 대해서 시험을 굉장히 많이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하나의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이 치식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또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여기 화살표로 표시된 방사선사진상에 있죠. 네, 이건 이제 술자가 환자를 봤을 때랑 똑같은 사진이에요. 자, 요 치아의 치식은 어떻게 될까요? FDI 시스템입니다. 누구죠? 18번? 네, 맞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10번, 20번, 30번, 40번에 제일 끝에 있는 치아이죠. 그래서 답은 18번이 맞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자, 이 사진에서 1번을 어떻게 찾아요? 어려울 수 있죠. 그랬을 때는 거꾸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여기 제일 끝에 있는 게 8번이겠구나 생각하셔도 되고, 간혹 8번이 없기 때문에, 자, 이 쿼드런트에서 가장 큰 치아를 6번으로 생각하시고, 6, 7, 8 또는 뭐 6번에서 앞으로 6, 5, 4, 3, 2, 1 이렇게 오셔도 됩니다. 자, 한 번 더 가볼까요? 이 치아는 몇 번일까요? 몇 번일까요? 28번. 38번. 네, 맞습니다. 38번이죠. 자, 이 치아는 몇 번일까요? 네, 46번. 잘하시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 치아는 몇 번일까요?
33번이요. 네, 33번이에요. 정말 훌륭하시네요. 이거 가장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 송곳니를 찾을 수 있다고 하면은 뭐 2부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전영대 병원에 와서 가장 정말 놀라웠던 점은 그 전공의 선생님들이 치식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어떤 기본 지식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서 보통 제가 이제 그 메디컬 쪽에서 혁진을 받을 때 오른쪽 어떤 오른쪽 어금니가 아프다고 합니다. 교수님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혁진을 받은 게 일반적이었는데 건영대 와서는 치식이 굉장히 뚜렷해요. 16번 치아가 아프다고 합니다. 아니 상악 우측 제2대구치가 아프다고 합니다. 요렇게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거든요. 알고 보니 요 수업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치식을 정확하게 알려줘야지 여러분들이 건영대 병원에 오든 다른 병원에 오든 어디 가서 치아를 좀 아는구나 라는 걸 좀 느끼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왔습니다. 뿌듯하네요. 33번을 마쳤습니다. 네, 잘하셨고요. 이제 치아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치아의 어떤 기본 지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치아 역할은 기본적으로 씹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치어름이라고 있잖아요. 치아를 부딪혀서 발음하는 것. 그리고 이제 심미에 대해서 기여를 할 수 있죠. 치아에 물론 배열도 기능을 할 수 있겠지. 심미적인 것에 어떤 기능을 하겠지만 이런 안면 조직에 대해서 치아가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는 거. 예를 들어서 치아가 없는 그 할머니를 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옥니라고 해서 위아래 턱이 이렇게 쏙 들어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치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그 어떤 풍요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영향을 크게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치아와 치아 주변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치아는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 봤을 때 보이는 부분이 이제 보통 머리 부분이라고 해서 크라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잇몸 속에, 그러니까 뼈 속에 들어있는 부분이 루트라고 해서, 뿌리라고 해서 루트라고 물론 이제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아 전체를 이제 형태를 이렇게 그로자하게 잡아가고 있는 이 노란 부분이 상아질이라고 합니다. 덴틴. 그리고 그 이제 바깥쪽에서 크라운 부분에서 이 덴틴을 감싸고 있는 이 부분이 에나멜 범랑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뿌리 쪽에서 이 상아질을 얇게 감싸고 있는 이 하얀색 부분이 대각질, 시멘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치아의 가장 코어에는 치아를 모두 발생시키고 남아있는 그 바이탈 티슈가 있거든요. 그 티슈가 저희는 이제 치수라고 부르고요. 보시면은 이 바이탈 티슈는 여기에 신경도 있고 혈관도 있고 다른 조직에서 보이는 똑같은 그런 결합 조직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조직이 하는 역할은 물론 이제 많이 있겠지만 주로 치아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치아의 감각을 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범랑질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바깥에 있는 치아 외층인 범랑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치아로 저작을 할 수 없는 게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딱딱한 걸 씹잖아요. 그거를 다 견뎌낼 수 있게 매우 단단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이 에나멜은 특이한 것은 그 치아 바깥에 이제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몸과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연결된 어떤 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에나멜 자체는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요. 감각도 없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치아를 건드릴 때, 물론 이제 우리는 에나멜을 건들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에나멜은 그 위치를, 자기 혼자 스스로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감각기관도 없습니다. 그런 감각은 치수에서 물론 이제 느끼기는 하지만, 보통 그래도 우리가 치아가 충치를 먹거나, 아니면 차가운 걸 먹을 때 차갑다, 시리다라고 느끼잖아요. 그 감각은 주로 이 상아질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데요. 그 치아의 어떤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은 굉장히 복잡하고 신체 어느 구조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에서 그걸 다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물론 이제 상아질은 직접적으로 그걸 느끼는 건 아니고 치수에 그걸 느낄 수 있을 만한 어떤 유체의 흐름을 만들어서
감각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뭐 이 대충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덴틴도 단단한 상아줄도 단단한 경조직일 뿐이고 이게 바이탈 티슈라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치아의 구조는 끝났고요. 치아 주변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치아 뿌리를 감싸고 있는 치조골이 있어요. 이렇게 감싸고 있고, 그리고 이제 치조골을 얇게 잡고 있는 잇몸이 있습니다. 우리 잇몸을 치은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치조골과 이렇게 여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치조골과 치아 사이에 이렇게 인대가 있습니다. 즉 치아가 뼈 안에 있으려고 유지되고 있으려고 하면 이 인대가 뼈와 치아 사이를 개제하면서 이제 위치를 자꾸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대가 물론 이렇게 치아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도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 치아 내가 이 치아가 아픈가? 라고 할 때 그 위치를 특정하게 할 수 있는 그 치아의 감각은 이 인대에서만 존재합니다. 위치에 대한 감각은 치아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치아 자체는 위치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대의 손상을 받았을 때 이 치아가 아프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개략적인 치아의 구조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은 치과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흔히 이제 겪어본 치아의 우식증, 보통 이제 충치라고 하는데 저는 우식증, 캐리어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잇몸병, 치주병이에요. 치아의 우식증은 치아의 경조직이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치주병은 치아 주변의 연조직이나 치아를 감싸고 있는 뼈에 발생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치아 우식증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한 번쯤 치료를 받았을 수도 있고 열심히 관리하신 선생님들은 경험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자, 치아의 우식증의 정의입니다. 보시면 치아면에 부착된 치면세균막과 그것의 엑시디 프로덕트에 의해 경조직이 소실되는 Infectious Microbiologic Disease입니다. 자, 조금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보통 하긴 치아 우식증은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니까 우리가 보통 그래 세균에 의해 발생했겠다 싶지만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할 때 Infectious Microbiologic Disease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그 메디컬 선생님들이 좀 놀라워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많이 받는 질문이라서. 그래서 어쨌든 감염성 질환입니다. 감염성 세균성 질환입니다. 보면은 처음에 질환이고 이것의 원인은 우리가 아무리 양치질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아니면 양치질을 안 했을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치아에 달라붙어 있는 세균의 막이 있어요. 이게 좀 더 두꺼워지면 바이오필름에서 플락이 될 수도 있고 플락에서 캘큘러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세균이 들러붙어 있으면 이 세균이 구강 내에 들어온 당을 섭취해서 그것으로 인한 그 부산물이 굉장히 애시딕해서 경조직을 녹이게 되죠. 그래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시면 처음에 이제 범랑질부터 시작하겠죠. 우식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범랑질을 따라서 이제 쭉 진행이 되다 상아질까지 왔어요. 아까 범랑질은 굉장히 단단하지만 상아질은 이제 그만큼 단단하지는 않거든요. 상아질에서는 그 이제 엑시디 프로덕트에 의해서 녹아내는 경조직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요. 범랑질보다 훨씬 더 연하기 때문에 범랑질보다 훨씬 더 이렇게 확 퍼지는 느낌으로 충치가 진행이 되죠. 충치가 진행이 되면 그 밑에 이제 펄프, 그 살아있는 바이탈 티슈까지 이제 그 캐리어스가 디펙트가 이제 옮겨가게 되고 거기에는 세균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바이탈 티슈에 인플라메이션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 인플라메이션은 이 좁은 구멍으로는 어떻게 해소가 되진 않겠죠. 그래서 대부분 그 인플라메이션은 이렇게 뿌리 끝에 치조골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뼈를 녹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뼈가 녹고 녹아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서 스웰링을 야기하거나 구강 내 피스툴라를 발생시키거나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으로 이제 질환이 진행이 되게 돼요. 질환의 신도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여기서 이 가장 큰 특징은 충치의 가장 큰 특징은 자,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이 충치를 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바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일까요, 이 충치가? 굉장히 적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한 점으로 보일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충치의 특징은 겉에서 보는 이런 질환의 신도보다 실제로 그 안에서 상아질이 녹아있는 부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저물게 점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이렇게 더 많이 상아질이 녹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육안으로 관찰되는 것과
실제 그거를 이제 제거하고 나서의 충치의 양은 다를 수 있다. 자, 그러면 요것도 충치일까요? 의심을 해보는 건 좋겠지만 다행히 이거 충치는 아니고요. 우리 치아에는 이렇게 얼굴의 주름처럼 타고나는 이렇게 주름들이 있어서 이곳에 착색이 됐을 때도 마치 충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과에 가서 이제 검은 게 발견이 됐는데 치료해야 됩니다 했을 때 이게 진짜 이런 디펙트가 있는 충치인지 아니면 단순히 착색인지는 굉장히 꼼꼼하게 감별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요. 자, 다음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이제 환자가 갑자기 치아가 깨졌어요 라고 해서 와요. 그런데 보면은 어김없이 안에 충치가 있죠. 환자는 몰라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안에서 크게 더 확장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 안에서 확장이 돼서 이 범랑질이 약해져서 이렇게 톡 깨져나가면 환자는 이게 파절이 되었다 생각하지 이게 충치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제 특징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충치 특징이죠. 자, 혹시 1, 2, 3, 4번 중에 어떤 치아가 충치가 있는 치아인지 혹시 아실까요? 찍어봅시다. 4번이요. 25%. 4번. 네. 또 2번? 1번. 네, 맞아요. 1번 25%, 2번 25%, 3번 25%, 4번 20%. 답은 없습니다. 자, 볼게요. 겉으로 봤을 때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알 수 없고 4번도 물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검게 보이기 때문에 충치 가능성은 있는데 실제 충치는 아니었어요. 요 부위는 충치가 아니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방사선 사진을 봐야 합니다. 자, 3번, 4번 사이를 볼게요. 이 하얗게 보이는 게 범랑질이고요. 이 범랑질의 연속성이 이렇게 끊긴 게 보이실까요? 충치가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진행된 충치는 절대 구강내 검사로는 진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검사할 때는 시즌으로 하는, 육안적으로 시즌으로 하는 검사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항상 방사선 사진을 찍어서 한번 더블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없습니다. 네, 치아 사이에 충치가 생긴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그냥 이렇게 치아가 이제 멀쩡하게 있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이거는 이제 뚜렷하게 앞니에 있기 때문에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썩었다라는 게 의심이 되죠. 그리고 이 어금니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이렇게 검게 보이시죠? 속으로 아마 많이 썩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치아 사이에 겉으로 봤을 때 이제 씹는 면에도 충치가 생기지만 이렇게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도 우리가 이제 초기에 발견할 수 없는 충치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알게 되시고요. 이렇게 심하게 진행이 되면은 치료할 수 없을 만큼 썩기도 하다. 자, 치료는 간단합니다. 자, 처음에 조금 썩었을 때 저희는 보통 치아 색깔 나는 레진이라고 하는 재료로 때우죠. 한 번쯤 해보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가장 일반적인 치료고 가장 기본적인 치료니까. 자, 이거는 사실 충치는 아니고 이제 기존 아말감이라고 하는 이제 검은 재료를 교체를 하는 건데 이렇게 치아 색깔 나는 재료로 그 자리에서 치과 의사가 직접 이렇게 다지고 떼워서 이제 하는 치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우식이 광범위해서 기능적인 어떤 수복이 조금 더 필요하다 하면은 이렇게 치아를 깎아서 치아를 본을 떠서 외부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삽입을 해서 넣는 인레이라고 하는 치료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게 인레이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금 인레이라고 해서 아마 이 치아는 여기가 썩었었나 봐요. 이제 사진상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 인전면이라고 하는데 인전면을 포함해서 이렇게 금으로 떼어졌네요. 이 치아는 이렇게 기능에 어떤 회복이 필요했나 봐요. 제가 봤을 때 충치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금으로 떼어놨네요. 그리고 더 광범위한 경우에도 이제 이건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미 인레이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충치도 생겼고 그리고 이제 최근의 기술은 이런 금으로 치료하기보다는 가능한 치아와 비슷하게 심리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레진 인레이로 교체를 해준 치료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뭐 우리가 그 특별히 증상 없고 가볍게 썩었을 때는 뭐 떼우고 뭐 치료하는 것으로 커버가 되지만 이제 치수까지 포함되었을 때, 자 치수에 인펙션이 됐을 때 그때는 우리가 이때부터 통증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혹시 이제 치통 때문에 고생을 하셨던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통증 중에 정말 손에 꼽을 수 있는 통증이다. 자, 우선 세균이 들어옵니다. 자, 조직에 염증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 조직이 이 공간의 특징은 자 굉장히 딱딱한 그 조직에 갇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피부 염증이 생긴다고 봅시다. 붓겠죠. 그러면은 그 붓는 그 스웰링 때문에 그 주변 조직이 압박을 받아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 치수라는 조직은 붓겠죠, 똑같이. 그런데 스웰링이 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 압통 때문에 발생하는 통증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보통 정말 그 치통 때문에 뭐 죽다 살아났다 했을 때의 통증이 바로 이 상태의 통증이에요. 이 상태, 그러니까 치수 염증이 생겼을 때. 그래서 이때 통증을 집에서 가장 가볍게 해결하는 방법은 얼음을 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스웰링을 좀 깔아앉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환자가 선생님 너무 아파요. 얼음을 물고 왔어요. 하면은 썩었구나. 아니면 뭐 치수가 감염됐구나. 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순히 때우는 방법으로는 조금 이제 치료하기는 어려워지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치조골을 파괴하고 이게 이제 치조골의 파괴를 넘어서서 조직까지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둘 치아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렇게 치수에 감염이 됐을 거고요. 그 염증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서 스웰링을 야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이 피스툴라가 구강 내에 생기지 않고 이렇게 페이셜 쪽에 생기기도 해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공의과 봤던 환자인데 지금 이제 좀 나은 상태예요. 성형외과에서 3년 동안 그 피스툴라 치료를 했대요. 뭐 수술도 하고 해서. 그런데 이제 당최 이 피스툴라가 낫지 않는 거예요. 페이셜 피스툴라가.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CT 찍고 봤더니 알고 보니 우측 제1대 구지에 이 치수에 염증이 생겼고 치근단 질환, 그러니까 뿌리 끝에 염증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치료하고 서서히 나아가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낫기는 했지만 제가 끝까지 이제 팔로우를 하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스카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뭐 비슷한 상황이어서 페이셜 피스툴라를 발견했는데 딱히 이제 오리진이 불분명하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는 이게 혹시 뭐 치아 원인이 아닌가라는 것을 한 번쯤 의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저희는 이런 치료를 합니다. 혹시 신경치료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치과에서 가장 싫어하는 텀 중에 하나가 신경치료예요. 자, 신경치료라고 하는 치료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치료예요. 신경치료라고 하는 말의 어떤 어감은 우리가 뭐 신경을 건드려서 어떤 치료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확한 명칭은 분관치료입니다. 자, 요 조직의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요 치수의 조직의 특징은 또 하나의 특징은 자 이렇게 좁은 곳으로 혈액 공급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인펙션이 됐을 때 이게 힐링이 되고 뭐 리제너레이션이 되려고 하면 왕성한 혈액 공급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치수는 혈액 공급이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한번 괴사가 되거나 한번 인펙션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 다시 생기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한 번 죽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는 이렇게 근관치료라고 해서 기구로 이 근관에 있는 괴사 조직을 모두 제거하고 소독하고 그리고 이제 비어있는 근관에다가 그 불활성한 이너트한 그런 어떤 머테리얼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막아놓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씌워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나중에 어떤 치과에서 뭐 의사 선생님께서 신경치료를 한다. 그럼 나는 그냥 염증치료를 받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신경을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티슈 안에는 신경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신경만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거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신경치료한 치아는 신경치료를 하지 않은 치아와의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 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너트한 머테리얼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머테리얼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려면 방사선 불투과성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치아, 이게 신경치료한 치아. 그래서 내가 신경치료를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하다 하면은 사진을 찍었을 때 이렇게 보이는 치아들은 신경치료를 한 치아라고, 근관치료입니다. 근관치료를 한 치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치아도 이렇게 치수 조직에 염증이 생겨서 바깥에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뼈가 녹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분관 치료를 하고 이 본 파괴 양상이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치수의 괴사로 인해서 치수 염증으로 인해서 생긴 그 바깥의 치조골의 파괴는 단순히 이런 근관 치료만, 염증 치료만 잘 진행을 해도, 근관에 대한 염증 치료만 잘 해도 저절로 없어지기 때문에 치과 처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할까요? 50분입니다. 선생님 안 돼요. 그만하세요. 거기가 웨스터? 특히 그런 가야 될 것 같아. 그것보다 드럼 얘가 부담스러운 게 틀리면 진짜 너무 나니까. 근데 아예 한 번도 안 쳐봤는데 학기 중에 할 거면 다 하는 거지. 난 그래서 진짜 약간 근데 이거 근데 이거 하니까 우리 곡 하나 더 하는 거 같아. 이거 하는 게 약간 우리 곡을 하나 더 하잖아. 내 구매량이라고 컴퓨터 때 나오면서 많이 존나 멋있어. 기타를 배워. 근데 방금 다 배웠어. 아, 배웠다? 아무래도 그래서 5학년 2학기 근데 그거 뭐야? 아, 그래, 맞다. 그건 사야 되는데. 그냥 전에 이거 아니면 이렇게 하면 그냥 아마 기타 사면 나 동방에서 기타 하나 빌려가지고 처음에 그래서 생각보다 처음에 코드부터 연습하고 코드만 해도 웬만한 곡을 다 쳐. 그 다음에 보컬 잡고 연습. 미주 곡은 자체 그거들만 그냥 그거 뭐 듣는 것만 좀 연습해도 웬만한 거 완전히 치과가 나. 그걸로 따지면 다 가자. 모든 거를. 그래서 병원 하나 써있을 것 같아. 이거 어차피 그거 아니야? 인터미션 예능용 약간 인포메이션으로 그 2부 시작하기 전에 키보드도 아무도 없어. 그거 영진이 형이 베이스도 없네. 최우선이라고 바로 앞에 보는데. 소린이랑 아영이도 원래 준아 빨리 축하해. 됐어? 왜 베이스 안 들어가지? 봐야겠다.
무적인 사람이. 아, 제가 새로 고치고 하는 무적인 중인데 사람이라고. 자기 거 빼고 하기로 했죠. 자기 거 빼면 우리 합주 못할 것 같은데요? 이거 같이 가 이거. 베이스 없어서요? 이거 안 돼. 아니 왜 베이스 안 하면 베이스 개꿀인데. 아니면 저 투표대로 악기 어떻게 아니 스밍이 섭외해야겠다. 야 너 한국 간다 그랬잖아. 큰 누나 과대하느라고. 아 그러네. 진짜? 야 지원했다고? 죽어도 안 할 거라서. 모함 때 죽어도 안 할 거야. 죽으면 못해. 아, 그냥 죽으러 갈 거야. 아 할 거면 추천 받기 전에 시간에 선정해야지. 아 북가대 한다고? 아니, 근데 민성이가. 북가대는 경쟁률 세던데? 성이가 빠르면 아니, 국가대를 하고 있는데. 아니요. 아니 북가대 경쟁률 높아. 찬우도 안 돼. 그러니까 다들 약하냐? 다 국거리만 하는 거잖아요. 나 약편이 개꿀이네. 아 약편이 개꿀. 약편이 관광부지 하나라고 저라고 실려가지고 1학년 때 잠깐 들어왔었는데 잠깐 발만 들이다가 이제 본과 되자마자 바로 나갔죠. 1학년 때 잠깐 아, 맞아. 그러니까 원래 누나가 이렇게 맞아. 너 원래 내가 성적 확인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15등인지 모르고 있다가 왜 안 나왔잖아. 괜히 할 뻔했죠. 내가 보냈잖아. 나이가 안 보였는데. 그 양심 선언에도 받는다. 어떻게 알았을까? 당연히 애가 안 보고 있었는데. 아 왜 기타 5명이야. 야 무슨 기타를 치냐 사는 새끼가. 베이스 쳐야지 누구 가슴을 올리고. 근데 베이스도 난 할 생각 없어. 아 태구야 왜 15등은 절대 안 치고. 어렸을 때 태구야 베이스 할래? 근데 공연 보고 한국 하고 싶다 했는데. 근데 9월 초에 저도 할 수 있어. 약간 석인이 말 달리가 이런 거 할 거야. 근데 떨어질 것 같아. 진짜 말 달리는 느낌 들어가지고. 야 내가 봤을 때가 석인이 말 달리자 하면 진짜 말 그 인형 막 아니, 그거지. 그 정규곡이 아니라. 약간 뭐 합주만 하자고? 아니, 인터미션 때. 인터미션 때뭐 그래. 그 2부 시작하기 직전에. 약간 그 들어오라고 하는 거. 아 소개 공연 감성. 말리는 2부죠. 아 이제 공연하니까 시작할게 하니까 들어오세요. 근데 거기에 말달리자를 하자고? 자기의 큰 목소리, 큰 소리하고 큰 성량을. 아 그 야 들어오다가 다 나가. 야 해부 실습하다가도 내려오겠다. 뭐야? 들어가는 일어나서. 근데 진짜 벌떡벌떡 일어나겠다. 이거 왜 입고 왔어? 이거? 몰라. 좋아, 너도 그려. 나 그거 안 썼어. 왜? 근데 이거 이쁜데? 이거는 우리 현덕이랑 듀엣해? 뭐? 나비잖아요. 나 보자. 기타가 그거 우리 하는 거보다 많네. 잠들이 해도 못하. 뭐 멘토도 하다가 포기했어. 거기는 그 캐논이 진짜 그 캐논 거라네. 그거 막 그런 거 다 늘려다가 정서가 약간 중앙부의 사업자 이별시는 뭐였지? 그 드라마 뭐였지? 그거? 왕관의 식구들이. 아
오늘 학식 안 먹었어? 왜? 이거 평생 후회한다 진짜. 오늘 학식 이때까지 학습 중에 제일 맛있었어. 아니, 닭강정이 파는 닭강정보다 맛있어 진짜. 이거 진짜 맛있었어. 진짜 맛있는 편이야 나한테. 이거 이렇게 때리면 진짜 아파. 그냥 맞아. 이렇게 때려봤는데 이거보다 이게 안국으로 줘서 개인 계단을 내가 쓸게. 나 한 번만, 나 몇 번만 빌려줄게. 우리 거 살래. 아직 좀 보이네. 10개월 남았는데 이렇게 안 나왔다. 너 얼마나 나그 학교 동아리 하기 전까지만 열심히 동아리 진짜 동아리 학교라고 에스테랄 시간에 옆에 수육국밥집 이쪽에 어제 강남 요즘 운동 시켜가지고 애증이 원래 애증이 병원 헬스랑 돈 안 내고 다녔거든. 그거 진짜 얘는 최소한의 성의가 보이지 않아. 하는 척도 안 해. 진짜이고 그냥 싸서 너 야구 이거 제일 안 차있고. 그러니까 심지어 기숙사에서 2주 동안 살았는데 등록금 빼고 아무것도 안 내. 아마 너네 방에 진짜 그 왜냐면 형준이랑 같이 있어. 근데 그 침대 옆에 개 더럽거든. 그럼 아마 형준이야. 막 옷도 입고 막 형준이랑 동진이랑 지금도 하는데. 지금 나쁜 감독보다는 그냥 어제 끝났죠. 그러면 나랑 인사하자. 영상 편지야? 귀여워. 지가 만든 거야. 너 원래 바이크 아니 나 갤럭시. 다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3시부터 맞죠? 네. 네, 이어서 근거치료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방금 앞에 설명드렸듯이 이 공간에 대한 치료잖아요. 이 공간에 대한 염증 조직을 제거하고, 이 공간을 이제 깨끗하게 해서 컨타미네이션을 제거해서 이후에도 다시 염증이 재발하지 않고 오래 쓸 수 있게 하는 이제 치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치아의 구조를 보면은 치수가 이렇게 메인 근간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치아 뿌리 쪽으로 갈수록 액세서리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소독액을 사용해서 소독액을 한다 하더라도 이 근간 안에, 이 액세서리 근간 안에 소독액이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근간 안에는 항상 인펙션 소스가 되는 어떤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잠정적으로 존재를 하겠죠. 아니면 때로는 신경관이 감염돼 있지만 이렇게 막혀서 기구가 접근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신경치료, 염증치료, 근간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염증치료를 한다고 해도 염증이 개선되지 않고 아니면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염증이 재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자, 우리가 근과 치료로서 이제 접근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실제 이렇게 잇몸을 열어서 뼈 안에 있는 염증을 제거를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뿌리 끝에 그 액세서리 캐널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절단해서 뿌리 쪽에서 이제 그 루트 앤드 필링 머테리얼이라고 굉장히 바이오 그 활성이 높은 그래서 주변 조직을 치아와 잘 붙게 하는 이 특정 물질을 집어넣고 마무리해서 수술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의도적 제식술이라고 해서 치아를 뽑았다가 그 이제 뿌리 끝을 다시 처리하고 심어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염증이 있는 치아를 이렇게 추가상으로 보이죠? 뽑아서 다시 심었더니 이렇게 보이시나요? 치아가 주변 이제 뼈의 염증이 깨끗하게 나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의도적 제식술은 하지만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자, 우리가 해도 안 됐을 때 이 치아를 이제 뽑는 일밖에 남지 않았을 때 시도를 하는 방법이고요. 여기 의도적 제식술, 그러니까 뽑았다 다시 심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치주인대의 조직을 가능한 손상시키지 않고 살려두는 것입니다. 이 조직이 구강 바깥에서 이제 살아있을 수 있는 시간은 최대 6분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뽑고 뿌리를 이렇게 잘라서 이게 부근관이 있는 뿌리를 잘라서 그리고 이 부위를 이렇게 굉장히 바이오 액티비티가 높은 물질로 막고 다시 심어 넣는 데까지 6분 이하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술자와 어시스트 간의 호흡이 잘 맞아야 되는 치료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숙달된 템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 조직이 그 안에 이제 넣게 되면은 크게 문제 없이 자리를 잡게 되고 염증도 다 제거가 되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3개 있기 때문에 가장 문제는 발치할 때 뿌리가 하나가 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치 테크닉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발치를 하고 뿌리를 잘라낸 다음에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서 근관 안에 구멍을 만들어서 바이오 액티브한 물질로 집어넣고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아를 살리려고 하면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많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혹시라도 내가 한 번 더 치아를 살려보고자 싶다고 하면 저에게 오세요. 네. 진담입니다. 네. 자, 치주 질환입니다. 다음은 이제 치아 질환과 이제 치료에 대한 부분은 끝났고요. 이번에는 이제 잇몸 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잇몸 질환은 똑같이 치면에 위치한 치아 세균막에 의해서 이번에는 치아에 발생한 병조직에 발생하는 질환이 아닌 그 주변 치주 조직에 발생하는 염증을 말하고요. 똑같이 원인은 뭐 인펙셔스 마이크로바이올로직 디지즈가 되겠죠. 원인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우리가 아무리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이렇게 있는 치아에는 치면 세균막이 어느 정도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 세균의 어떤 필름이기 때문에 주변 조직의 이제 염증을 야기할 수 있고 또 이제 이런 바이오필름들이 시간이 오래되면은 쌓여서 이렇게 노랗게 돌덩이처럼 딱딱해지는 치석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치주병의 진행 과정을 간략하게 보면은 이게 아주 정상적인 상태의 치아와 뿌리를 감싸고 있는 뼈가 있고요. 잇몸이 이제 건강하게 덮여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양치질을 할 때 가장 안 되는 부위가 잇몸에 가까이 있는 부위예요. 여기에 이제 플라가 끼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잇몸이 빨갛게 부어오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잇몸 염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잇몸의 출혈입니다. 건강한 상태에서 잇몸은 웬만하게 그러니까 외상 정도의 외상이 가해지지 않는 이상은 피가 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잇몸에 염증이 있다고 하면은 살짝만 건드려도 피가 나죠. 그래서 양치질 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난다. 그럼 더 열심히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제 플라그가 방치가 되면 잇몸 염증이 더 악화가 되고 잇몸 염증이 만성화됐을 때 발생하는 일이 속에서 뼈가 녹는 거예요. 치조골이 녹습니다. 인플라메이션의 어떤 그 요인으로 인해서 치조골이 녹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뭐 식사할 때 치조골 안으로는 뭐가 들어가진 않지만 잇몸 속으로는 다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플라그는 잇몸 속으로 끼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염증의 심도는 더 증가할 거고, 치조골의 녹는 속도는 더 빨라지게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치조골이 녹고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치조골이 녹게 돼서 치아를 못 쓰게 되는 질환이 치주염이고요. 이거는 보통 이제 여러분의 나이에서 느낀다고 하면 안 되고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뭐 30살이 됐을 때, 30살 후반이나 뭐 40대 초반부터 이제 이런 증상을 조금 느끼기 시작할 건데, 혹시라도 이제 이런 과정으로 이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술장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요즘에 많이 이제 신적 임플란트도 역시 똑같은 그 염증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양체질이 안 됐다고 했을 때, 플라가 꼈다고 했을 때.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아 주변에는 치주인대라고 하는 구조가 있어요. 그 구조는 그냥 치아를 잡고 있는 구조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이런 염증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을 잘 합니다. 그래서 이게 녹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요. 상대적으로 임플란트에 비해서. 근데 임플란트는 그 임플란트 이제 그 뿌리 부분을 이따 뭐 김호 교수님이 뭐 설명하실지도 모르겠지만 픽스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픽스처와 그 이제 뼈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고 여기 한번 염증이 생기면은 이때 뼈는 그냥 내려앉기 때문에 만약에 임플란트를 이제 뭐 구강 내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더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임플란트도 영구적인 어떤 구강 내 기능을 뭐 재건하는 치료가 아니라 이렇게 관리가 안 됐을 때는 오히려 뭐 굉장히 그 예후가 짧을 수도 있는 그런 구조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치료는 이렇습니다. 가장 간단한, 가장 초기 염증일 때는 우리 보통 알고 있는 스케일링으로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치면세균막이나 뭐 플라그나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주면 이제 정상적인 염증이 쫙 가라앉으면서 정상적인 조직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이때 사용하는 기구는 스케일러라고 해서 굉장히 높은 초음파를 발생시켜가지고 그 떨림을 이용해서 치아면에 부착되어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는 건데, 자 보통 요 왼쪽 사진을 보면은 치아에 뭔가 이렇게 치아 사이도 이제 꽉 차 있고 치아도 굉장히 두꺼워 보이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걸 이제 스케일링 하고 났더니 요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환자분들은 얘기를 하겠죠. 내 치아는 어디 갔느냐? 내 치아는 왜 스케일링하고 이렇게 치아가 없어졌느냐? 사실은 이 스케일러의 초음파로는 절대 그 범랑질이나 상아질을 제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약하지가 않아요, 치아가. 그래서 이때 제거되는 게 모두 이제 치석인데요. 알고 보면은 이렇게 촘촘해 보이지만 치석을 제거하고 나면은 이렇게 이제 상당히 이제 퇴축된, 그러니까 뼈가 내려가서 잇몸도 내려갔겠죠. 그래서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뭔가 느끼는 증상이 있다고 하면 사실 그 전에 그 잇몸의 심도, 잇몸 염증의 심도가 굉장히 조금 높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직관적인 상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질환의 심도가 이제 진행이 되면은 단순히 스케일링만으로는 치료가 되진 않아요. 스케일링은 보통 이제 이렇게 잇몸 바깥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잇몸을 살짝만 건드려도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마취를 하고 기구로 다 긁어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스케일링과 더불어서 이거 보통 잇몸 치료라고 하거든요. 통칭하거든요. 잇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더 진행된 경우입니다. 기구가 들어가는 데는 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기구 접근이 안 될 때는 저희가 이제 직접 잇몸을 열어서 육안으로 치석을 보고 이렇게 다 제거를 하는 잇몸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이 가운데 치아에서처럼 최근에 치아 뿌리에 한 3분의 2까지 뼈가 녹았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구강 내에서도 상당한 모빌리티를 보이기 때문에 살려서 쓰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발치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잇몸 수술인데요. 뭐 잇몸을 열어서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 뼈가 이렇게 내려가면은 다시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치료를 하면. 근데 이 치조골은 다시 형성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니 그러면 요즘 이제 기술도 좋은데 이렇게 뼈 이식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오른쪽처럼 뼈 이식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뼈 이식의 성공률이 굉장히 낮고 그 예후가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뼈 이식을 한 100을 했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남는 뼈가 10이나 20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구강의 특징인데요. 구강 내는 항상 늘 그 마이크로바이올로직한 그런 어택을 받게 되잖아요. 구강 내는 굉장히 세균이 항상 존재하고 그런 어떤 질환을 야기할 수 있는 세균이 늘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치료의 성공률이 거의 없어서, 그래서 이제 보통 보편적으로 이런 치료를 많이 하지도 요즘 이제 많이 하지도 않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렇게 뼈가 내려가기 전에 유지를 하는, 잘 이제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잇몸 질환은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이런 잇몸 질환을 조금 아셔야 되는 게, 전신 질환에 의해서 이런 치주 질환이 굉장히 악화가 잘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복용하는 약제, 항경련제나 면역 억제제, 그리고 이제 특히 고혈압제인 칼슘 채널 블러커, 이런 것들은 이제 흔히 처방되는 약제인데, 이 약제의 특징은 이런 염증이 발생했을 때
염증의 반응을 굉장히 이렇게 어그레시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 그 사진에서처럼 잇몸 염증이 굉장히 심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그로스돼 있죠. 이거의 문제는 이렇게 염증과 치면 세균막이 조금만 있어도 증폭된 반응을 함으로써 그 세균막이 더 이렇게 심도 있게 들어갈 만한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제를 복용해서 이런 임상 양상을 보인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칼슘 채널 블로커를 끊어달라, 아니면 면역 억제를 교체해달라, 뭐 다른 약제로 가능하면 교체해달라 이렇게 이제 협진을 보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당뇨병이죠. 당뇨병은 이제 뭐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요. 보통 당뇨병은 잘 조절되는 경우에도 치주 조직에 있어서는 굉장히 급속한 그 뼈파기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의 경우에서는 뭐 일반인의 한 3-4배? 그래서 뭐 1년 전에 찍은 사진이 1년 후에 전혀 다르게 보이기도 해서 혹시 이제 이런 환자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이런 치주 질환을 컨트롤 하실 거를 드려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골다공증은 뭐 치아 상실에 뭐 이렇게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뭐 치아 상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도 있고 없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이 골다공증은 직접적인 뼈를 뭐 없앤다라기보다는 이제 이 골다공증 약제 중에 하나가 치과 치료를 하고 약이 되는 어떤 특정한 염증을 일으켜요. 골수염을 일으켜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김웅 교수님께서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골다공증의 약제로 인한 어떤 그 앞골 골수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전신 질환이 치주 질환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데 이제 요즘의 화두는 바로 이거죠. 치주염이 오히려 전신 질환을 악화시키거나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어쨌든 서큘레이션은 우리 몸의 서큘레이션은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치아에 이런 만성염증이 있다고 하면 이제 그런 세균들이 혈관 내막에 들어가서 이렇게 혈전을 야기시키거나, 그래서 동맥경화를 촉진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세균들이 직접 신장에 영향을 일으켜서 뭐 감염성 신내막염을 일으킨다거나, 그리고 이제 지금은 너무도 잘 알려졌죠. 염증에 의한 그 임신 합병증, 조산의 위험을 높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아까 당뇨병도 얘기했지만 당뇨가 이제 이런 치주 질환을 악화시키기도 하지만 치주 질환 자체가 당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보고들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고령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이제 치주 질환을 굉장히 섬세하게 케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전신 질환이 있다고 하면은 더 조금 신경 써서 봐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 환자분들이 뭐 이 치아가 흔들린다거나 뭐 잇몸에 염증이 피가 난다거나 하면은 꼭 한번 이제 간과하시지 마시고 치과를 한번 치료를 의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Infectious Microbiologic Disease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메디컬 선생님들 말씀하시죠. 아니 그러면 약을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연고를 바르죠. 항생제 연고를 바르죠. 왜 이렇게 무섭게 우리가 마취를 하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죠?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뭐 이런 가글 있잖아요. 99.99% 세균을 없애준다고 하는 그런 가글들 사용하면은 예방이 되지 않습니까? 왜 질환이 생기는 거죠? 제가 앞서서 계속 얘기했듯이 자, 원인이 되는 것은 부각 내 부유되어 있는 세균이 아니에요. 치아에 부착되어 있는 부착 세균입니다. 부착되어 있는 그 세균에 그냥 아까 착색되어 있는 그 정도의 두께가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이 바이오필름의 두께는 세균이, 이게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세균이 만약 개미만 하다고 했을 때 이 브루자 칼리파보다 더 높은 두께로 있다고 해요. 굉장히 높은 두께죠. 거기에 가글을 썼을 때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거는 뭐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없다 뭐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심부로까지, 그러니까 부착되어 있는 심부로까지 이 가글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치아 자체가 인체 내에 어떤 그 혈액 공급을 받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 복용하는 약은 사용할 수가 없겠네요. 그죠? 그렇다면은 연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연고도 그 구강 내에는 이제 살리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높은 농도로 그것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 결론은 치과에 관련된 치아는 자,
여러분이 열심히 양치를 해서 물리적으로 치면 세균막을 제거하거나 저희가 열심히 노가다를 해서 치면 세균막을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아직은 이제 먹고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입술질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제가 알기로 수십 개의 칫솔질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 추천되는 방법은 회전법이에요. 치아에 이런 긴 축을 중심으로 그냥 쓱쓱 회전해서 닦는 방법인데 이거 좀 궁금하시면은 동영상 찾아서 유튜브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해보신다고 하시면.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이제 일반적인 양치질 방법으로는 치아하고 치아 사이를 닦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오식을 예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치실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간이 큰 경우에는 치실로는 이제 불충분하니까 이런 이제 치간 칫솔이라고 해서 치간 칫솔을 사용해주기도 합니다. 아직 이제 여러분한테는 해당되는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치실과 치간 칫솔의 차이는 이제 뿌리가 많이 드러날수록 구멍에 뿌리가 많이 드러날수록 이렇게 함몰 부위가 있어서 치실을 사용하게 되면은 안 닦이는 부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칫솔화된 치간 칫솔로 이렇게 닦아주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또 이제 부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워터픽이고요. 워터픽이 그러면 칫솔과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대체할 수 있느냐? 절대 아닙니다. 양치질 열심히 하시고 치실 열심히 쓰시고 나서 또 내가 정말 내 치아를 너무 사랑해서 좀 더 써보고 싶다 했을 때 워터픽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방과 관리는 기본적인 건 이렇습니다. 되게 뭔가가 이렇게 드라마틱한 방법은 치과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바른 칫솔질 하시고 필요하시면 치실 사용하시고 치간 칫솔은 아직 여러분들한테는 해당되지 않지만 이런 것도 있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정기 구강 검사를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파트예요. 치아 외상입니다. 자, 치아의 구조는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외상의 분류입니다. 자, 처음에 에나멜 프랙처, 범람질의 파절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파절은 없습니다. 단 에나멜에 이제 금이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나멜 프랙처는 겉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보통 에나멜 프랙처 정도는 이거를 외상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자, 두 번째는 크라운 프랙처인데요. 이게 without pulpal involvement, 치수를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수 조직은 이게 정상적으로 존재를 하고 그 바깥에 치아의 병 조직만 깨져나간 경우로. 자, 세 번째는 이번에는 with pulpal involvement. 그래서 치수 조직을 포함했네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이따가 이제 다시 치료 부분에 있어서 왜 중요한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크라운부터 시작돼서 루트로 진행된 크라운 루트 프랙처. 그리고 이제 루트에서만 발생한 루트 프랙처. 그리고 치아는 괜찮지만 치조골이 깨져서 치아에 어떤 변이가 야기된 알비올라 프로세스 프랙처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치아의 어떤 프랙처라기보다는 지지 조직의 외상이죠. 자, 컨커전과 서블럭세이션입니다. 사실 컨커전과 서블럭세이션은 둘 다 치주인대의 손상이에요. 그런데 이거의 차이는 컨커전과 서블럭세이션의 차이는 임상적인 기준으로 결정을 합니다. 단지 퍼커션, 그러니까 타진, 두드렸을 때만 환자가 불편감을 호소한다면 컨커전으로 진단을 하고요. 진탕으로 진단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두드렸을 때도 아픈데 치아를 살짝 흔들어 봤을 때 약간의 인접 치아에 비해서 약간의 흔들림이 있다 했을 때 서블럭세이션인데요. 사실 컨커전과 서블럭세이션을 어떻게 막 임상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요즘은 거의 컨커전이란 단어는 쓰지 않고요. 서블럭세이션을 주로 씁니다. 그래서 퍼커션이 있어도 서블럭세이션, 퍼커션과 모빌리티가 같이 있어도 서블럭세이션, 둘 다 의미는 치주인대의 손상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extrusive, intrusive 럭세이션, 그러니까 탈구가 됐는데 extrusive, 바깥으로 빠지는 방향으로 탈구가 됐느냐, intrusive,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탈구가 됐느냐, 그러니까 함입이 됐느냐에 따라서 intrusive, extrusive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치아가 완전히 발거된 상태, 어벌전, 탈구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어떤 치료적인 의미도 굉장히 이제 중요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기준에 있어서는 자, 이게 이 환자가 이제 치아를 다쳤는데 얼마나 급하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자, 단순히 치아의 경조직만 파절이 됐을 때는 절대 급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 환자분들이 단순히 심미적인 불편감만 호소할 뿐이지 거의 통증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언제 받아도 상관없는 그런 치료, 그런 그 카테고리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서브 어큐트, 좀 이제 급하긴 하지만 만약에 메디컬적인 뭔가 문제가 더 크다고 하면은 그걸 다 받고 와도 늦지 않은 상태. 인트루전, 컨커전 서블럭세이션, 그 다음에 펄프 익스포저를 동반한 크라운 프랙처, 이런 것들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통증도 있고 불편감도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치아 종류도 있죠. 하지만 지금 당장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예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환자는 물론 불편하죠. 하지만 치아가 뭐 나중에 해도 이 치료, 지금 해도 이 치료. 그래서 크게 예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메디컬적인 어떤 치료가 훨씬 더 먼저가 된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뭐 고정 스플린트를 하거나 공간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건 나중에 케이스를 보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큐트한 트리트먼트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치아에 대한 어떤 어큐트한 트리트먼트도 메디컬적인 것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저는 이제 지금 현재는 산재, 제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에서 그 자문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외상을 당할 때, 이제 물론 경미한 치아 외상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큰 사고를 당하는 경우는 치아 치료 자체를 1년 후에 하기도 해요. 치아 진단 자체를 1년 후에 받기도 합니다. 1년 동안은 중환자실에 누워있거나 그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을 넘어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큐트의 의미도 어떤 치과적인 의미일 뿐이지, 이제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이제 자연스럽게 아시겠지만 그 어떤 메디컬적인 그런 응급 상황들을 넘어설 수는 없다. 네, 이건 이제 기본으로 가져가는 거고요. 자, 이거는 어큐트한 상황들은 이제 탈구가 됐을 때, 어벌전 탈구됐을 때, 아니면 알비올라 프랙처가 됐을 때, 아니면 아까 이제 인트루전이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더 어그레시브한 인트루전이 있거나, 아니면 익스루전이 있거나, 뭐 이제 책상으로 조금 치아가 옮겨갔거나, 아니면은 루트 프랙처가 있을 때는 이제 약간 조금 급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환자가 굉장히 아프다고 이제 하고요. 치아가 덜렁거릴 정도로 이렇게 동요감을 호소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게 이제 흡인이 된다거나 치아가 로스가 된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치료 시작에 따라 예후가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치아를 빨리 재위치시키고 스플린팅 해서 뭐 나중에 이제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됐다. 예를 들어 탈구가 된 환자인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제 다른 뭐 메디컬적으로 치료할 게 없다 하시면은 빨리 치과로 보내주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벌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습니다. 자, 처음에 크라운이 빠졌어요. 치아가 빠졌어요. 그러면은 얼른 찾아야죠. 찾았다 하면은 빨리 이제 근처에 있는 물로 빨리 씻어주세요. 만약에 이제 더럽다고 한다면. 그리고 아까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식에 가장 그 중요한 거는 그 치아 뿌리에 붙어 있는 치주인대의 바이탈리티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 다시 치아의 위치에 심어줍니다. 그건 전문가가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 위치에서 치주인대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재위치시킬 수 없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그 스토리지에 이제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우유나 아니면 노멀셀라인 아니면 이제 두강내는 위치 추천되는 곳이 혀 밑이나 아니면 이제 볼 바깥에 있는 부분. 왜냐하면 다른 부위에 이제 물고 있게 되면 치아에 의해서 외상을 당할 수가 있고요. 치주인대 부분이 아니면은 이제 자칫 잘못하면 삼킬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보관을 해주시고 빨리 치과로 와야 되겠죠. 자, 치과에 오면은 자 이렇게 하죠. 우선 이제 셀라인으로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아가 빠져나간 그 소켓 부위를 또 이제 소독을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알비올라 프로세스에 프랙처가 있다면 이제 재위치도 시킬 거고, 그리고 얼른 제자리에 심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정을 하고 치료를 할 건데요. 자, 이제 뭐 예전에는 이 과정들이 다 치아가 탈구되고 나서 60분 이내에 하면은 괜찮다 했지만 훨씬 더 짧아졌어요. 30분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 환자를 봤다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처치를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가능하면 빨리 치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실제적으로 외상 케이스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자, 치수 노출을 동반하지 않은 크라운 프랙처입니다. 그래서 치실을 한번 써볼게요. 11번, 21번 치아에서 발생을 했네요. 젓가락을 씹다가 이제 깨져나간 환자예요. 그래서 갔는데 뭐 특별히 외상 없고 치주인데 뭐 아까 얘기했던 서브럭세이션이나 뭐 이런 타진에 대한 반응도 없어서 당일 이렇게 레진으로 때우고 이제 환자 귀가시켰고요. 치료가 매우 간단하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뭐 응급 상황은 아니에요. 환자가 그냥 생리적으로 보기 안 좋을 뿐이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빨리 치과에 가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치수 노출을 동반한 크라운 프랙처입니다. 자, 이런 경우네요. 치수가 노출됐어요. 이 치수는 굉장히 예민한 조직이라서 자,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환자는 이렇게 숨만 이렇게 쉬어도 굉장히 시리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빨리 치료를 해주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보다 더 급한 치료가 있으면 그걸 반드시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치수가 노출되었을 때는 물론 떼우거나 뭐 보철적인 치료를 해줄 수는 있는데 그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근관 치료를 해야 돼요. 자, 이게 구강 내 노출되는 즉시 세균 감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치수가 괴사되지 않아도 아마 이제 뭐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서서히 치수가 괴사될 것이기 때문에 이 치수를 빨리 제거하고 감염된 치수를 제거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떼워주고 하는 과정을 해줘야 합니다. 환자가 편하려고 하면은 즉시 당일에 즉시 치료해주는 게 가장 좋을 수 있겠죠. 자, 그다음은 크라운 루트 프랙처예요. 이 환자는 한 달 전에 오돌뼈를 씻고 그 다음부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최근에 이렇게 이마 바깥에 염증이 생겼대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니 자, 이 5번 치아, 15번이에요. 15번 치아에 이렇게 치조골에 염증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이런 사진을 보면 이게 뭐 어떻게 하다 치수 괴사가 돼가지고 꼬리 끝에 염증이 생겼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환자의 에피소드 중에 오돌뼈를 씹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 부위를 한번 건드려 봤어요. 그랬더니 이 본래 치아는 가만히 있는데 요 부위가 딸깍딸깍 움직여요. 그래서 이거는 크라운으로부터 시작된 루트의 프랙처구나. 자, 이런 경우에는 루트 쪽에 루트 쪽 이 부위가 치주인대가 잡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꽂고 보면은 파손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환자 본인도 이게 파절이 됐나 안 됐나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오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문진이나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것도 히스토리테이션 같은 것도 중요한데 이제 콤비 CT라고 해서 치아를 굉장히 구조적으로 볼 수 있는 CT가 있어서 저희는 추가적으로 이런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런 경우는 자 봤을 때 어디가 문제인 것 같으세요? 자,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넘어졌어요. 그래서 오셨습니다. 자, 초진시 사진이에요. 자, 딱 봐도 요 치아가 부러졌죠? 그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에 살짝 치수 노출이 있어요. 자, 그러면 21번 치아에 치수 노출을 동반한 크라운 프랙처네요. 그런데 항상 이제 이 치아가 다쳤다고 하면 이 치아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치아를 중심으로 요렇게 치아를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타진을 해봤더니 자, 지금 여기 지금 빨갛게 보이시죠? 요 치아가 타진에 굉장히 민감하면서 동요도가 있어요. 치주인대가 다쳤죠? 서브럭세이션입니다. 그래서 12번 치아의 서브럭세이션과 21번 치아의 크라운 프랙처로 진단을 하고 자, 이 치아에 살짝 동요도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스플린팅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 서브럭세이션으로 인한 스플린팅을 할 때는 한 일주일 정도만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 완료 후의 사진이에요. 자, 다음 케이스는 요거입니다. 자, 어디가 문제인 것 같으세요? 자, 치아 변색이 보이네요. 그죠? 이 환자는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넘어져서 치아가 그 당시에는 이제 얼얼했는데 그러고 나서 괜찮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치아가 자꾸 변색이 된다라는 것을 주소로 내원을 한 거예요. 자, 보면은 서블럭세이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1번 치아의 서블럭세이션인데요.
서블럭세이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흔한 합병증은 자, 치주인대의 손상이기 때문에 치주인대가 손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치수로 가는 혈액 공급이 잘 끊겨요. 그러면 이 치수가 당장은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괴사가 돼서 이 안에 치수가 이제 변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변성 물질이 상아질로 침투를 해서 이렇게 치아의 변색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서블럭세이션에 의한 치수 괴사로 변색을 야기했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치수 괴사일 때는 근관 치료를 해야겠죠. 근관 치료를 하고 치아 미백 치료를 하고 치료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케이스예요. 무섭게 다쳤습니다. 자, 요거는 진단이 어떻게 될까요? 자, 우선 요거 뾰족한 거 송곳니 13번 송곳니입니다. 여기 12번도 다친 것 같고 여기는 뭔가 치아 같은 것이 있네요. 그죠? 여기도 있고요. 자, 결론은 자, 11번, 21번 치아에 함입, 인트루전입니다.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것이 문제인가 했는데 다행히 이거는 자, 마지막 사진을 볼까요? 그냥 치아가 이제 불규칙하게 배열된 치아였던 거죠. 원래 이거는 이 설측으로 배열된 치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11번, 21번을 재위치시켜주고 이렇게 스플린팅을 해줬습니다. 보통 인트루전은 흔하게 이 들어가면서 이 치조골과 함께 파절이 돼요. 그래서 치조골 파절도 같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치조골 파절이 있을 경우에는 이 스플린팅을 4주간 진행을 해줍니다. 4주간 진행을 하고 인트루전이 된 치아도 혈액 공급이 끊기면서 치아가 치수가 괴사가 되기 때문에 이 근관 치료도 함께 진행을 해주어야 하죠. 자, 그래서 치료 완료 후의 사진입니다. 아주 잘 나왔죠? 이게 초진 씨와 비교했을 때 결과가 좋았던 케이스네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의상 사진이에요. 자, 딱 봐도 치아가 이 중절치에 비해서 밑으로 내려와 있죠. 자, 이거는 요 치아와 요 치아 21번, 22번 치아의 익스트루전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바깥쪽 부위에 치조골이 파절되어 있었던 케이스예요. 자, 치아 재위치 시키고 자, 고정을 했습니다. 치조골이 골절되어 있기 때문에 몇 주간 고정을 해야 될까요? 네, 4주입니다. 4주간 고정을 하고 그리고 익스트루전 됐을 때에도 자, 혈액 공급이 끊깁니다. 당연히 근관 치료 해줘야겠죠. 나중에 치수 괴사가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치료 전과 치료 후의 사진입니다. 자, 다음 케이스예요. 자, 여기도 이제 뭐 상태를 알아볼 수 없게 외상을 크게 당했네요. 자, 이쪽 보면은 13번 치아 있으니까 13번 치아를 기준으로 12번이 이동한 것도 같고 이 양쪽 치아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얼핏 보면 요 치아가 11번 치아가 이 안으로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결론은 자, 알비올라 프로세스의 프랙처, 그러니까 치조골의 프랙처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1번 치아가 탈구가 됐어요. 그리고 11번 치아는 안으로 함입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12번 치아도 함입이 됐네요. 그래서 치아를 재위치를 시키고 12번 인트루전 된 치아는 재위치를 시키고 21번 치아는 치아를 가져왔는데 이미 30분이 넘었어요. 그랬을 때는 일단 그 치주인대 자체의 조직이 괴사물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깨끗하게 긁어내고 다양한 물질로 표면 처리를 한 다음에 재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위치 시키고 스플린팅해서 고정시켜주는 상태입니다. 물론 4주간 고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재식한 치아들은 또 역시 근관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 다음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거 좀 간단해 보이죠? 21번 치아 탈구됐고요. 22번 치아는 이게 치아가 유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제 상태를 확인해 보니 이렇게 크라운 루트 프랙처가 발생한 상태였어요. 요즘 같으면은 치아를 뽑고 이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요 케이스를 한 당시에는 임플란트가 보편화되지 않았던 때라서 이 치아를 어떻게든 유지를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 치아를 이렇게 조금 바깥으로 빼서 이렇게 고정을 시킨 상태고요. 자, 21번 치아는 재식을 했고요. 고정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치료를 진행했던 사진입니다. 자, 요 치아는 이제 방사선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치아가 보니까 뭔가 이렇게 뿌리가 없어요. 자, 이거는 아주 어린 아이의 치아입니다. 아직 뿌리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유치에서 영구치로 이제 막 옮겨가는 상태였던 거죠. 그 상태에서 7세 남자아이로 기억하는데요. 요 치아가 탈구가 됐네요. 그래서 엄마가 가져와서 요거를 그대로 저희가 이제 집어넣었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별 문제 없이 썼어요. 그런데 4년 후에 이 친구가 태권도를 한다고 이제 친구랑 태권도를 하다가 앞니를 다시 부딪혔대요. 그래서 아프다고 왔어요. 보니까 요런 상태에서 내원을 했어요. 이제 4년 전, 4년 후 두 번 외상을 당한 거죠. 보니까 이제 뿌리 끝에 요 하얗게 보이시죠? 요 상태에서는 저도 이게 정확하게 이제 진단은 되지 않았는데 이후에 과정을 보니 자, 보통 이제 주변 치아는 이렇게 뿌리가 잘 형성이 됐잖아요. 이 치아는 외상당한 치아였기 때문에 뿌리가 형성되다가 말았는데 그 와중에 이번에 외상을 당해서 다시 뿌리가 파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프랙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치아는 처음에는 어벌정, 두 번째는 루트 프랙처가 돼서 와서 이렇게 치료를 한 다음에 여기 있었던 염증 경소가 이렇게 잘 나아서 치료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자, 뿌리 끝에 이렇게 남았던 그 파절 프래그먼트는 보통은 이 상부만 치료를 해도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뼈 안에 유치되는 경우가 있어서 굳이 뭐 이거에 대한 처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수업을 마무리할 건데요. 오늘 수업이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치아의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외상의 파트에서는 급한 것과 급하지 않은 것을 분류해서 적절하게 의뢰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도움이 되었다면은 이 수업은 저로서는 굉장히 이제 만족하는 수업이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충치나 그 잇몸 질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평생 그 치아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럼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메일로 보내주세요. 강원 원래 4학년이랑 밴드 5학년은